여러분, 이번 129 대책은 과연 여러분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1월 2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을 때 고민 많이 되셨죠? 오늘은 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자료들을 참고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근데 저는 이번에 집 지어준다 그래서 안심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129 대책은 규제 대책이 아니라 공급 대책인 건 맞아요. 근데 정부 발표 기준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도심권에 6만 가구를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해야 할 질문은 딱 세 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도 가능한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언제 공급이 되는지 정확히 봐야 한다는 거네요? 부동산은 결국 시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대책은 이미 발표됐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건 입주 시기예요. 주요 부지는 빠르면 2027년부터 28년 착공이 추진될 예정이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입주는 2031년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공급이 엄청 많아지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과연 30대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5년에서 6년 동안 기다릴 수 있을까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결혼도 하겠고 아이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또 달라지겠죠? 시장 반응이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말처럼 잘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5년 동안 공급 공백이 문제라는 거네요? 앞으로도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과연 문제없이 제대로 잘 진행될까요? 지금까지 그랬던 적은 없었습니다. 공급 계획이 말처럼 잘 되었다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그럼 코치님은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발표된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엮여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비슷한 이유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현재 대책만 믿고 내 미래를 결정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발표를 보고 이제 무언가 하겠구나 하고 매번 후회했던 적 있으시죠? 발표가 나올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미래를 투자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현 시점에 맞는 투자 전략을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무료 세미나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한 분 한 분씩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양한 규제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분이시라면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치님, 대책이 도대체 뭐가 핵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번에 딱 3개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산, 과청, 태릉. 이번 129 대책은 한마디로 수도권 핵심 입지에 공급을 하겠다, 이 내용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용산이 제일 많이 언급되던데요? 이번에 보시면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1만호, 캠프킴 부지에서 2,500호, 과천은 경마장 방첩사령부 이전 부지에 9,800호, 노원 태릉CC에 6,800호. 딱 봐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핵심 땅에 짓는다, 이번 정책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정책은 아닌 것 같다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재미난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2020년 8월 4일 과거 문재인 정부 때 8.4 부동산 대책 기억나시나요? 그때 타이틀도 뭐였냐면 대규모 공급 대책이었습니다.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이 모든 부지를 합치면 3만 3,000호 공급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대상지들을 보시면은 익숙한 이름들이 보이시죠? 용산, 캠프킴, 노원구 태릉CC, 그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이번 대책이랑 겹치네요.
그때는 33,000호였다가 이번에는 60,000호. 지역은 비슷한데 숫자만 3만에서 6만으로 커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게 새로운 공급 대책이냐 아니면 과거에서 이어져온 반복된 공급 대책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특별히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르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좋아하는 상징을 더 강하게 꽂은 겁니다. 이번 정부는 아예 더 중심지인 용산을 메인으로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용산? 이번에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지자체랑 벌써부터 의견 충돌됐다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서울시만 봐도 정부는 약 1만 호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을 보시면 서울시에서는 8,000 가구도 힘들다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계획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갈등이 이미 시작되기 전부터 나온다는 건 중요한 신호예요. 발표가 확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조정의 시간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책을 볼 때 와, 집값 이제 잡히겠다가 아니라 이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잘 됐었나요? 코치님, 그런데 공급을 6만 호 하면 꽤 많은 거 아니에요? 6만 호? 숫자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서울에는 약 420만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고 주택수는 약 380만 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은 93.6% 정도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시장이 되려면 보급률이 100에서 105%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은 지금도 최소 25만에서 40만 호가 부족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럼 매년 얼마나 집이 새로 공급돼야 돼요? 지난 10년간 서울 평균 입주 물량이 약 3만 5천 호 정도였었고, 시장이 안정되려면 연에 4만 호 이상은 꾸준히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게 된 겁니다. 내 월급만 그대로인 거죠. 전세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해당 지역에 거주용 주택이 사라짐으로써 집단 이주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철거하고 입주할 때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공백이 생기거든요. 매년 약 2만 호 정도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2만 호 신규 입주 수요를 채울 무언가가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서울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네요. 그쵸.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급 발표가 계속 나올 때마다 뭔가 되겠다, 집값이 잡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 집값은 단순하게 정책 하나로 잡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책 보니까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한마디로 투기성 거래를 막겠다는 겁니다. 공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려고 만든 거죠. 실제로 이런 방침이 발표 내용에 포함됐고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실수요자도 불편해지지 않나요? 토지거래 허가가 걸리면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실거주 의무와 무주택 요건까지 붙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를 막는다? 이런 생각의 정책이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불리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사그라드는 지역을 노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아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 4년 이상 살 집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이 대책의 목적은 결국 거주 중심 시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분간은 오래 살 집을 먼저 생각해야겠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집을 찾으셔야 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건 어떻게 확인해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가 딱 뜨면 구역 지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확인 안 하고 대충 이 정도면은 이 구역이 맞겠지?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매수하기 전에 3가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거주할지 임대할지 투자할지 허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고 허가 조건과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공고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꼭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끝난다는 건 왜 중요한 거예요? 시장은 공급 발표보다 세금 적용 시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보통 5월 9일이 지나면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으로 매도가 부담스러워지고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커져요. 실제로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된다고 했을 때 다주택자들은 3월, 4월 매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압박을 받게 됨으로써 유예 종료에 가까워질수록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월이 됐을 때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살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몇 천에서 몇 억 정도 협상 여지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이 시점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풍선 효과 얘기하셨죠? 서울 규제가 강해지면 다른 데로 튄다고요? 핵심지에 규제가 심해질수록 돈은 규제 지역에서 규제 외 지역으로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은 서울에서 경기, 경기에서 인천, 인천에서 지방광역시로 점점 번질 수밖에 없어요. 정책이 집값을 잡는다라기보다 집값의 흐름을 주변으로 퍼지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풍선 효과는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실거주자는 매수 타이밍을 보고 규제 외 지역을 보면서 너무 가격 상승이 큰 구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은 미분양이 남아도는 것도 있잖아요. 다 오른다고 무조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광역시 핵심 생활권을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금, 대출 규정은 매번 바뀔 수 있으니까 계약 전에는 반드시 최신 규정으로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코치님,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허무한데 그럼 결국 뭘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핵심은 이번 대책이 좋고 나쁘다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서 저희는 이 상황 속에서 승자가 되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129 대책을 내 편으로 만드는 3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발표가 났다고 해서 바로 입주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기존에 세웠던 내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대책 때문에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지 공부는 쭉 하셔야 됩니다. 용산, 과천 같은 발표 지역이 과연 나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높지도 않은 확률에 의존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입지 공부를 하셔가지고 수요가 검증된 저평가된 후보지를 경공매 혹은 일반 매매로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도세, 규제 지역 등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번 양도세 중과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을 예측하시고 투자하시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규정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마무리해 주시면요. 정부가 많은 발표를 앞으로도 하게 될 텐데 이 발표가 나올 때마다 절대로 매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 자금, 내 시간 기준으로 움직이시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매매 투자를 멈추고 경매를 통해 실제로 소액으로 어떻게 기회를 잡았는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경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료 세미나에서 더 깊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에서 링크 확인하시고 꼭 본인 기준을 세우고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대책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대책에 맞게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대책도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 준비하고자 하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세미나에서 봬요.